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명한 학자들조차 소설로 치부하고 무시해왔던 기록은 결국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실제는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졌던 일이 어떻게 세계를 뒤흔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6세기 말 일본은 강력했습니다. 100년 전국시대로 단련된 최강 육군, 조총으로 무장한 병력, 압도적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라 앞에서 모든 계산이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일본의 발목을 200년 넘게 붙잡았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는 에런 발렌타인입니다. 영국 해군사, 일본 제국주의, 청일, 러일 전쟁 분석으로 꽤 알려져 있죠. 그날 강의 제목은 제국과 저항, 동아시아 500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어요. 제 수업에서 처음 다루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16세기 말 일본은 서구에 이미 잘 알려진 나라였습니다.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갔고 그들은 유럽에 상세한 보고서를 보냈죠. 동양의 강력한 군사국가가 등장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1590년대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은 100년간의 전국시대를 막 끝낸 상태였습니다. 이 나라는 100년간 전쟁만 했어요. 실전 경험이 어마어마하게 축적돼 있었고 조총이 대량으로 보급됐으며 수십만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서구 기록에는 일본의 군사력이 상세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총 운용은 유럽 수준에 근접한다. 병력 동원 속도가 놀랍다. 전투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였죠. 이건 단순한 신흥국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완성된 국가였어요. 육군 기동력, 화기 숙련도, 전투 경험, 속도 모든 면에서 당시 동부가 최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들은 일본의 팽창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죠. 그런데 19세기 말 서구 학자들이 일본 기록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커다란 오점이 있었어요. 1592년 일본이 조선과 명나라를 목표로 대규모 원정을 시도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초반 기록은 압도적이었어요.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됐고 단 2달 만에 평양까지 도달했습니다. 조선 조정은 붕괴 직전이었죠.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전개였습니다. 일본은 강했고 주변국은 무력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기록이 이상해집니다. 전쟁이 멈췄어요. 일본 육군이 고립됐다는 기록이 나타났고 보급 차질, 사기 저하, 전선 붕괴가 연이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7년 뒤 일본은 철수했죠. 명나라 원군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일본 육군은 명나라 군대와도 여러 차례 맞붙었고 크게 밀리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보급이었어요. 일본군은 점점 고립됐고 식량이 부족해졌으며 군수 물자가 끊겼습니다. 서구 학자들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바다였죠. 일본 해상 전력이 반복적으로 격파됐다는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옥포, 사천, 당포, 한산도, 명량, 노량, 연이은 패배 기록이었어요. 여기서 학자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일본이 해전에서 졌다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일본은 전국시대를 거치며 해전 경험도 쌓았고 배도 많았으며 병력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다에서 반복적으로 무너졌을까요? 학자들은 조선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어요. 조선 수군을 지휘한 장수였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이름이었죠. 이게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세계에 알려지게 된 계기입니다. 그의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학자들은 당황했어요. 대중 사이에서는 23전 23승이라는 숫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학계가 재정리한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43전 38승 5무 혹은 45전 40승 5무라는 분석이 나왔죠. 수치 논쟁은 존재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패배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장기 전쟁에서 전승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열세병력으로 반복 승리라니요. 더 황당한 기록도 있었어요. 단 12척으로 수백 척을 상대했다는 겁니다. 서구 학자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과장된 영웅 서사다, 후대에 미화된 기록이다. 동양의 신화로 봐야 한다는 평가였죠. 이건 유럽 해전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였으니까요. 그렇게 묻힐 뻔했습니다. 그런데 검증이 시작됐어요. 먼저 조선 공식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을 확인했습니다. 날짜가 정확했고 전투 기록이 상세했으며 포상 기록도 있었고 심지어 탄핵과 파직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미화 문헌이 아니었어요. 정치적 견제를 받은 장수의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기록이었어요. 와키자카라는 일본 장수의 전투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6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패주 기록이 상세했고 격침된 배의 숫자도 대체로 일치했죠. 적군 기록이 패배를 부정하지 않은 겁니다. 명나라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진린이라는 명나라 장수의 보고서에는 조선 수군에 대한 의존도가 서술돼 있었어요. 네 나라의 기록이 동시에 맞물렸습니다. 조선 공식 기록, 일본 전투 기록, 명나라 보고서까지 서로 독립된 체계였고 서로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였지만 충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했죠. 1890년대에는 일본에서 먼저 이순신 전기가 출간됐습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 군사학자들이 자국의 패배를 분석하며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구조 붕괴였다는 겁니다. 적국이 먼저 인정한 거죠. 20세기 중반에는 미 해군 전술 연구에서도 그 해전들을 분석했습니다. 한산도의 하객진 전술을 계산했고 명량의 조류 구조를 재현했으며 울돌목 해류를 과학적으로 검증했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전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 심지어 정교하다는 평가였어요. 거북선은 미 해군 설문에서 역사상 영향력 있는 군함 상위권에 선정됐습니다. 영국 해군사 연구에서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넬슨이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았다면 이순신은 거의 무지원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는 동양의 넬슨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표현이 바뀌었어요. 넬슨 이전의 명장이라고 말이죠. 이건 서구에서의 위치 변화였습니다. 학자들조차 처음에는 과장으로 봤지만 교차 사료가 그를 보호했습니다. 적국이 먼저 그의 위대함을 인정했고 서구는 처음엔 비웃었지만 나중엔 연구했죠. 그의 전적은 신화처럼 보였지만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구조를 깨뜨렸을까요? 넬슨이라는 이름은 모두 들어봤을 겁니다. 세계 해군사에서 가장 위대한 제독으로 불리는 인물이죠. 1805년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를 격파한 영국의 영웅입니다. 나폴레옹의 유럽 제패 야망을 바다에서 꺾어버린 인물이었어요. 영국 해상 패권의 상징이었고 대영 제국 전성기의 기초를 만든 제독이었습니다. 넬슨은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12세부터 영국 해군에서 복무했고 최정의 해군 시스템 속에서 성장했죠.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정리해 볼까요? 세계 최강 해군이었습니다. 최신식 전함 HMS 빅토리오를 비롯해 압도적인 함대를 지휘했어요. 숙련된 수병들이 있었고 풍부한 장교 인재가 있었으며 충분한 군량과 보급이 뒷받침됐습니다. 300년 영국 해군 전통이 만들어낸 완성된 시스템이었죠. 산업혁명 직전의 영국 산업력이 그를 지원했습니다. 넬슨은 완성된 시스템의 천재였어요. 그런데 이순신은 무엇을 가졌을까요? 무너진 국가였습니다. 지원은 거의 없었고 부패한 조정이 있었으며 모함과 파직이 반복됐습니다. 고문을 당했고 조선 해군의 90%가 전멸한 상황에서 겨우 12척이 남았죠. 넬슨은 강한 제국의 제독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망해가는 나라를 혼자 지켜낸 방파제였어요.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쟁 환경부터 달랐습니다. 넬슨은 세계 최강 해군을 지휘했고 이순신은 붕괴 직전의 국가에서 싸웠어요. 지원 수준도 비교가 안 됐죠. 넬슨은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이순신은 거의 무지원 상태였습니다. 산업 기반도 차이가 컸어요.
넬슨은 산업혁명 직전의 영국이었고 이순신은 농업국가 조선이었습니다. 전투 기록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넬슨은 여러 차례 승리를 거뒀고 이순신은 45전 이상 무패였어요. 두 인물 모두 영웅적인 업적을 남겼고 전투 중에 사망했습니다. 넬슨은 트라팔가르 해전 승리 중에 전사했고 이순신은 노량해전 승리 중에 전사했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결과적으로 넬슨은 승리했고 이순신도 승리했잖아요. 둘 다 영웅인 건 맞지만 왜 이순신이 더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넬슨은 우세한 전력으로 승리했지만 이순신은 극단적 열세 속에서 승리했어요. 넬슨은 체계의 산물이었고 이순신은 체계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해외 평가가 갈립니다.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패배한 나라의 평가였죠. 사토 데스타로라는 메이지 시대 해군 사상가가 있습니다. 러일 전쟁 승리에 기여한 인물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경애하는 장수는 이순신이다. 넬슨의 명성이 높지만 인격과 천재성에서 필적할 수 없다. 넬슨과 직접 비교하며 상위에 놓은 겁니다. 도고 헤이아치로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스시마 해전의 영웅이었고 일본 해군의 상징적 인물이었죠.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넬슨에 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순신에 비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내 함대를 가졌다면 세상을 지배했을 것이다. 일본 해군 최고의 영웅이 스스로 넘지 못한다고 인정한 겁니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일본이 적장을 그렇게 높게 평가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은 자기 편을 높이잖아요. 정확히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일본은 왜 적장을 연구했을까요? 단순히 존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패배를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 장수였습니다. 전투 후 그가 남긴 기록이 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았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사람, 가장 미운 사람,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흠모하는 사람,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 가장 함께 차를 마시고 싶은 사람, 모두 이순신이다.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복합적 감정의 경애였죠. 시바 료타로는 일본 국민 작가입니다. 대중 역사 인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순신만한 인물은 없다.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를 존경한다. 가와다 고간이라는 해군 전략 연구가는 더 과격했습니다. 넬슨과 같은 지원을 이순신에게 주었다면 일본은 하루아침에 점령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한국인은 이순신의 진정한 위대함을 일본인보다 모른다. 과장 수준의 찬양이었지만 동시에 패배를 정당화하는 프레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1892년 일본에서 조선 이순신전이 출간됐어요. 한국보다 먼저였습니다. 일본 교과서에 등장하는 거의 유일한 한국 인물이 이순신이었죠. 임진왜란을 서술할 때 거북선과 이순신은 거의 필수로 등장했습니다. 해군을 키우기 위해 필요했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이순신을 신격화하면 히데요시의 패배가 설명 가능해졌죠. 미국의 평가도 흥미롭습니다. 체스터 니미츠라는 태평양 전쟁 총사령관이 있었어요. 브리핑 중에 일본이 한 번도 패한 적 없다고 선전하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1592년 여름 한국의 이순신 제독이 일본 함대를 격파했다. 현대 미 해군 전략 담론 속에서 사례로 등장한 겁니다. 미 해군 학술지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평가했어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의 승리는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완벽한 승리다. 한산도 대첩은 회전의 교과서로 분류됐습니다. 미국 해군연구소 설문에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군함을 조사했습니다. 거북선이 2위에 선정됐어요. 미국은 이순신을 민족 영웅이 아니라 전술 사례로 무기체계 혁신으로 리더십 교훈으로 다뤘습니다. 영국과 유럽의 평가는 프레임 자체가 달랐습니다. 히데요시를 동양의 나폴레옹으로 보고 넬슨이 나폴레옹을 저지한 것처럼 이순신이 히데요시를 막았다는 구조였죠.
거북선과 하객진을 시대를 앞선 혁신으로 평가했습니다. UCLA 역사교수 길버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히데요시의 범아시아적 야망을 좌절시킨 인물이다.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영향을 준 인물로 본 겁니다. 명나라의 평가는 또 달랐습니다. 진린이라는 명나라 장수가 황제에게 보고했어요. 전쟁이 끝나면 이순신을 요동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가 오면 오랑캐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스카우트 요청이었죠. 명나라 사신들의 기록에는 이순신의 전술과 통솔력이 상세히 남아있었고 조선 내부 정치에 대한 우려까지 언급됐습니다. 동맹국 장수로서 극도로 높게 평가한 겁니다.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게 다 과장 아닐까요? 패배한 나라가 변명하려고 승리한 나라가 자랑하려고 부풀린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교차 검증이죠. 적국인 일본은 패배를 설명하려고 그를 신격화했습니다. 군사 강국인 미국과 유럽은 전술과 기술로 그를 교범화했어요. 동맹국인 명나라는 사람 자체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넬슨은 위대한 제독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강대국의 제독이었어요. 이순신은 붕괴 직전의 나라에서 혼자 전쟁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이게 이순신 장군이 넬슨 제독보다 높게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무패 기록, 극단적 열세, 전략과 기술 혁신, 국제 질서에 미친 영향, 적국의 교과서에 실린 유일한 장수였죠. 그래서 일부 군사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넬슨은 영국의 영웅이다. 이순신은 해전의 완성형이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그의 전적이 신화가 아니라는 건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기록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학계는 처음부터 회의적이었습니다. 전승무패라는 기록 자체가 비현실적이었죠. 열세 병력으로 반복 승리했다는 내용도 믿기 어려웠고 보급선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주장도 과장처럼 보였습니다. 전략적으로 전쟁 흐름을 역전시켰다는 결론은 더욱 그랬어요. 학계의 기본 전제는 명확했습니다. 장기간 전쟁에서 전승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설이 나왔죠. 후대에 과장됐을 가능성, 민족 영웅화 과정에서 부풀려졌을 가능성, 기록이 의도적으로 축소되거나 확대됐을 가능성이었습니다. 여기서 검증이 시작됐어요. 먼저 전투 횟수부터 재산정했습니다. 기존 통념은 23전 23승이었죠. 학계는 이 숫자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대표 해전과 세부 해전을 구분했고 출전 기준을 재정리했으며 교전 단위를 세분화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이상했습니다. 40전 이상 참전이 확인됐어요. 패배 기록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일부 무승부 해석 논쟁은 존재했지만 완전한 패배는 없다는 점에서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졌죠. 축소하려 했는데 오히려 확대된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조선 측 기록이 과장된 거 아닌가요? 승리를 부풀리려고 숫자를 늘렸을 수도 있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교차 검증이 필요했어요. 조선 공식 기록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선조실록, 비변사 등록, 승정원 일기가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의 특징은 명확했어요. 전투 날짜가 정확했고 출전 명령 기록이 존재했으며 전공 포상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탄핵과 파직 기록까지 포함돼 있었어요. 이건 미화 문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미운 장수였는데도 전공 기록이 삭제되지 않았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난중일기가 발견됐습니다. 이순신이 직접 쓴 일기였어요. 같은 날짜, 같은 전투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술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격침수를 과장하지 않았고 자기 공을 과시하지도 않았죠. 대신 이런 표현이 반복됐습니다. 군사가 걱정이다. 내가 부족하다. 부끄럽다. 기상 기록이 있었고 군량 걱정이 있었으며 병사 사망에 대한 자책이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승리를 확인했지만 난중일기는 그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 겸손함이 기록 신뢰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그건 조선 쪽 기록이잖아요.
일본 기록은 어떤가요? 일본이 패배를 인정했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일본 기록을 확인했어요. 와키자카 전투 기록이 있었고 일본 수군 피해 기록이 남아 있었으며 전사자와 격침선 보고가 상세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조선 기록과 날짜가 일치했습니다. 피해 규모도 대체로 일치했죠. 패주 경로 기록이 존재했고 심리적 충격에 대한 묘사까지 있었습니다. 적군 기록이 패배를 부정하지 않은 겁니다.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조작이 불가능하네요. 맞습니다. 단일 국가가 기록을 조작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네 나라가 동시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건 조작이 불가능해요. 학계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일 국가의 영웅서사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일치하는 전쟁 기록이라는 걸 말이죠. 학계는 과장을 걷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더 컸어요. 승리를 증명한 것은 조선 기록이었고 신뢰를 증명한 것은 난중일기였습니다. 적의 기록이 부정하지 못한 전과였고 동맹의 기록이 의존을 인정한 지휘관이었죠. 그렇다면 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웠을까요?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그 하루 전 거북선이 완성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신은 전쟁을 예측했어요. 일본 전국시대가 종결됐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륙 야망이 명확했으며 외구 활동이 증가했고 화약과 군수물자 이동이 포착됐습니다. 조정은 늦었지만 그는 이미 계산을 끝낸 상태였어요. 거북선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상부 폐쇄 갑판이 있었고 쇠못이 장착됐으며 철판으로 보강됐습니다. 전면에는 충각이 있었고 사방에 포구가 있었으며 내부에는 보호 공간이 설계됐죠.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적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일본 전술의 본질은 등선과 백병전이었습니다. 배에 올라타서 칼로 싸우는 방식이었죠. 거북선은 그 전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설계였습니다. 상부가 완전히 폐쇄돼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이 올라탈 수가 없었어요. 설령 올라타려 해도 쇠못이 박혀 있어서 불가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어요. 상대방의 전술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장치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완전한 19세기식 철갑함은 아니었지만 방어 목적으로 금속을 장착했고 화염과 화살과 탄환을 차단하는 구조였으며 장갑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유럽에서 철갑 전함이 실전에 등장한 건 19세기 중반이었어요. 조선은 16세기였습니다. 300년의 시간 차이였죠. 이건 기술력 이전의 사고방식 자체가 시대를 초월한 겁니다. 한산도 대첩을 보겠습니다. 일본 함대는 수적으로 압도적이었고 기동성도 확보하고 있었으며 돌격 중심의 전술을 구사했어요. 이순신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먼저 후퇴를 유인했습니다. 일본 함대가 추격하도록 만들었고 넓은 바다로 끌어냈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진영을 전환했습니다. 하객진이었어요. 학이 날개를 펼친 것처럼 좌우로 함대를 배치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중앙으로 돌진했고 그 순간 양쪽 날개에서 집중 포격이 시작됐어요. 이게 하객진의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히 포위하는 게 아니라 교차 화망을 형성하는 겁니다. 적이 어디로 움직이든 포격을 피할 수 없는 구조였죠. 거북선은 이 구조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중앙을 돌파했어요. 적 진영 한가운데로 돌진하면서 혼란을 일으켰고 공포를 유발했으며 일본 함대의 대형을 붕괴시켰습니다. 그 사이 양 날개의 판옥선들이 체계적으로 포격을 집중했죠.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본 함대가 붕괴됐고 해상 보급망이 완전히 차단됐으며 육지에 있던 일본 육군이 고립됐어요. 이 한 번의 전투가 전쟁 구조 전체를 뒤집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일본 함대가 수적으로 우세했다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숫자는 중요하지만 공간이 더 중요했어요. 하객진은 넓은 바다에서만 가능한 전술이었습니다. 일본 함대를 넓은 해역으로 유인한 뒤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하니까 수적 우위가 무의미해진 겁니다.
오히려 많은 배들이 서로 방해가 됐죠. 명량을 보겠습니다. 상황은 한산도와 완전히 달랐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12척밖에 남지 않았고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으며 병력의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졌고 일본 대함대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싸워야만 전열이 유지된다. 도망가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는 울돌목을 선택했습니다. 좁은 수로였고 조류 방향이 6시간마다 바뀌었으며 대형 전열이 불가능했고 배들이 동시에 전개할 수 없는 곳이었죠. 여기서 이순신의 계산이 빛을 발했습니다. 일본의 수적 우위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무리 배가 많아도 좁은 수로에서는 한 번에 몇 척밖에 들어올 수 없었으니까요. 그는 조류 반전 타이밍까지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일본 함대가 조류를 타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류가 바뀌는 순간 반격을 시작했어요. 일본 배들은 거센 조류에 밀려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한 척씩 들어오는 일본 함대를 하나씩 격파했죠. 거북선은 이때 소수였지만 그 상징성은 엄청났습니다. 가장 앞에서 돌진했고 흔들리지 않고 전열을 유지했어요. 뒤에 있던 조선 수군 배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명량해전의 핵심은 용기가 아니라 계산이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명량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해류에 대한 정확한 계산, 공간을 제어하는 전략, 그리고 전열을 통제하는 리더십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12척으로 수백 척을 막았다는 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 지배의 문제였어요. 사천 등지에서 사용된 장사진 전법도 흥미롭습니다. 일렬로 돌파하면서 측면에서 십자 포격을 했고 선두의 압박을 집중했죠. 거북선이 돌진하고 뒤따르는 판옥선들이 십자 형태로 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집중 화력 운용 개념이었고 동시 타격 전술이었어요. 이건 당시 동양 전통 해전에서는 보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정보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봉화망을 구축했고 첩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으며 적의 이동 경로를 미리 예측했고 기습 타이밍을 정확히 계산했죠.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승부는 반쯤 결정돼 있었습니다. 거북선은 상징이었고 판옥선은 화력 기반이었으며 정보망은 모든 것의 토대였어요. 이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됐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일본은 왜 계속 같은 방식으로 공격했나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텐데요. 핵심을 짚었습니다. 일본 전술의 구조적 한계였어요. 외선 자체가 등선 전투에 최적화된 구조였고 화포 운용 능력이 조선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으며 장기 해상전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습니다. 일본은 100년 전국시대를 거치며 육군은 세계 최강급으로 성장했지만 해군은 그렇지 못했어요. 섬나라였지만 정작 대규모 해상 전투 경험이 없었던 겁니다. 판옥선의 과학성도 중요합니다. 2층 구조로 설계됐고 갑판이 높아서 포격 각도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안정성이 뛰어났죠. 거북선이 창이라면 판옥선은 방패이자 포대였습니다. 심리전 요소도 있었어요. 쇠못이 박힌 갑판, 일부러 후퇴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돌격하는 전술, 북소리로 지휘하는 방식까지 모든 게 계산됐습니다. 공포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겁니다. 일본 기록에 괴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였죠. 리더십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직접 북을 치며 함대를 지휘했고 부상을 입은 후에도 전열을 유지했으며 아직 신에게는 12척이 있습니다라고 보고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을 명령으로 바꿨습니다. 병사들이 도망가려 할 때 그는 가장 앞에 섰습니다. 지휘관이 먼저 돌진하니까 병사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죠.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공학이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는 싸움을 잘한 게 아니라 싸움의 규칙 자체를 바꿨어요. 거북선은 단순한 철갑선이 아니라 상대방 전술을 무력화시키는 장치였고 하객진은 단순한 포위가 아니라 교차 화망을 만드는 전술이었으며 명량은 기적이 아니라 해류를 계산한 공식이었습니다. 그는 숫자로 싸우지 않고 공간을 지배했어요. 거북선은 단순히 튼튼한 배가 아니라 공포를 설계한 무기였습니다. 그는 전투를 한 게 아니라 전장 자체의 구조를 재설계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질문이 남습니다. 전술 천재라는 건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전략가였고 뛰어난 설계자였으며 치밀한 계산자였죠. 그런데 그는 어떤 인간이었을까요? 연전연승이었습니다. 해상을 완전히 장악했고 일본 보급망을 붕괴시켰으며 전쟁 흐름을 역전시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적은 바다에 있었지만 시기와 질투는 조정 안에 있었어요. 모함이 시작됐습니다. 이순신이 공을 독점하고 있다. 전투를 피하고 있다. 일본과 내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가짜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함대가 특정 해역에 나타날 것이라는 정보였죠. 조정은 이순신에게 출전 명령을 내렸어요. 이순신은 거부했습니다. 지금은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전략적 판단이었어요. 그러나 조정은 달랐습니다. 명령 불복종으로 간주했죠.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체포됐고 투옥됐으며 고문을 당했고 삼도수 군통제사에서 해임됐어요. 전쟁 영웅이 하루아침에 역적 취급을 받은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조정이 미쳤던 건가요? 전쟁 중에 최고 지휘관을 파면하다니요. 미친 게 아니라 두려웠던 겁니다. 너무 강력한 장수는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전쟁 영웅이 권력을 장악한 사례가 많았으니까요. 조정은 이순신을 제거하고 싶었지만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의종군을 명령했죠. 그는 군복을 벗었습니다. 갑옷 대신 흰 옷을 입었고 지휘관에서 말단 병사가 됐어요. 이건 단순한 강등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추락이었죠. 권력도 지위도 명예도 모두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난중일기에는 원망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뿐이다. 내 한 몸 바쳐 나라를 지킬 따름이다. 자기 미화도 없었고 격정적인 표현도 없었으며 오직 책임감만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사라진 바다에는 원균이 지휘관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7천량 해전이 벌어졌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조선 수군이 거의 전멸했고 판옥선들이 침몰했으며 병력이 붕괴됐고 해상 방어선이 완전히 소멸됐죠. 원균은 전사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뻔했어요. 일본 육군이 다시 북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조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말이죠.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조정이 잘못을 인정한 건가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직접 사과했고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남은 배가 12척뿐이었죠. 병사들은 패잔병이었고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으며 일본 대함대가 다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희망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결의의 표현이었어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런 의미였죠. 명량해전 직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일본 대함대가 수백 척 규모로 접근하고 있었고 조선은 12척뿐이었으며 내부에는 불신이 가득했고 군사들이 동요하고 있었어요. 일부 병사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혼자 앞에 나섰어요. 직접 북을 쳤고 깃발을 올렸으며 배를 돌리지 않고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그가 움직이지 않자 뒤에 있던 배들이 하나둘씩 돌아왔어요. 그는 말로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냥 앞에 섰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말이죠. 그러니까 병사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량해전이 시작됐습니다. 울돌목의 거센 물살 속에서 좁은 수로를 이용했고 일본 함대가 진입하는 순간을 기다렸죠. 조류가 반전됐습니다. 일본 함대가 혼란에 빠졌고 충돌이 일어났으며 조선 수군의 포격이 시작됐어요. 선두 함선들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한 척씩 침몰했습니다. 수적 열세는 순식간에 의미를 잃었고 공포가 일본 함대 전체에 전염됐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본 대함대가 후퇴했고 조선 해상 방어가 복구됐으며 전쟁 흐름이 다시 역전됐어요. 12척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12척으로 수백 척을 막았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아무리 전술이 좋아도요.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공간 지배였어요. 좁은 수로에서는 수백 척이 동시에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조류 계산이었죠. 정확한 타이밍에 반격해서 적을 무력화시켰어요. 셋째, 이순신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그가 앞에 서 있으니까 병사들이 도망가지 않았고 그가 명령을 내리니까 정확하게 움직였죠. 넷째, 일본의 심리였어요. 명량 이후 일본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 수군을 얕볼 수 없다. 사기가 저하됐고 해상 주도권 상실을 인정했죠. 전쟁 마지막 해전인 노량을 보겠습니다. 일본이 철수를 시도했고 이순신은 끝까지 추격했어요.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순신이 총탄에 맞았어요. 그의 마지막 말이 기록돼 있습니다.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전투 중에 사망했지만 지휘는 멈추지 않았어요. 부하들이 그의 시신을 가리고 계속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일본은 철수했고 전쟁이 종료됐죠. 그는 승리 속에서 죽었습니다. 한 학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순신은 결국 승리를 보지 못하고 죽은 건가요? 승리를 봤습니다. 노량 해전 자체가 승리였고 일본이 철수하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전사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가 7년 동안 지켜낸 바다 덕분에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의 인간적 비극도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들이 전사했으며 가문이 위기에 처했고 고문 후유증도 있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리더십의 본질도 보여줬죠. 직접 북을 치며 지휘했고 병사들의 이름을 기억했으며 전투 전에 음식을 나눠 먹었고 부상 후에도 철수를 거부했습니다. 백의종군은 순백의 희생을 상징했고 12척은 불사조를 의미했으며 노량은 완성을 뜻했어요. 그는 버림받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패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지휘는 명령이 아니라 존재로 하는 것임을 보여줬죠. 그는 승리 속에서 죽었고 영웅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틴 사람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전술은 천재가 만들지만 역사는 버틴 사람이 완성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그가 만든 승리는 단순히 전쟁을 끝낸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계획은 조선에서 멈출 게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통로였고 최종 목표는 명나라였으며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전체의 패권 장악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전국시대 100년간 쌓인 전쟁 에너지의 폭발이었고 통일 이후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정치적 선택이었으며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망이었죠. 육군은 실제로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20일 만에 한양, 2달 만에 평양이었죠. 그런데 전쟁 구조가 무너졌어요. 보급선이 끊겼고 고립된 육군은 점점 약해졌으며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히데요시의 대륙 진출 계획 자체가 완전히 끝난 건가요? 끝났습니다. 히데요시가 사망한 뒤 일본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에도 막부가 들어서면서 쇄국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약 200년 이상 일본은 대외 팽창을 멈췄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의 기억 때문이었어요. 바다를 건너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 이 교훈이 일본 지배층 전체에 각인됐습니다. 흥미로운 건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패배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구했습니다. 1705년에 일본에서 이순신 전기가 나왔고 메이지 시대에는 해군 교재로 활용됐죠.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보통 패배는 감추려고 하지 않나요? 왜 오히려 연구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패배가 너무 명확했어요. 숨길 수 없을 정도로 결정적이었습니다. 둘째, 미래를 위해서였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해군 교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등선 백병전 중심에서 포격 중심으로 전환됐고 분산 운용에서 함대 중앙 통제로 바뀌었으며
단기 돌격에서 장기 포격 전략으로 발전했습니다.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스시마 해전에서 승리한 전술의 기초가 여기서 나왔어요. 역설적이지만 일본 해군은 자신들을 격파한 전술을 배워서 강해진 겁니다.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만약 일본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6세기 말 동아시아 정세를 보면 명나라는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내부 부패가 심했고 재정이 악화됐으며 군사력도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지속적으로 압박했다면 명나라는 훨씬 일찍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17세기 동아시아 질서 자체가 재편됐을 거예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순신 한 사람이 동아시아 역사를 바꿨다는 건가요? 직접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었죠. 명나라 원군도 있었고 조선 의병도 있었으며 일본 내부 정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요인은 해상 봉쇄였어요. 일본 육군이 아무리 강해도 먹을 게 없으면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 해상 봉쇄를 만든 사람이 이순신이었죠. 역사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한반도를 보면 반복되는 구조가 나타나요. 수나라가 고구려를 여러 차례 침공했지만 실패했고 당나라도 마찬가지였으며 몽골도 고려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고 일본도 임진왜란에서 좌절됐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계속 침략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 지리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산악 지형이 방어에 유리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보급선이 중요했으며 겨울이 길어서 장기전에 불리했습니다. 임진왜란은 이 패턴의 정점이었어요. 일본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으로 침공했지만 결국 바다에서 막혔습니다. 그 이후 한반도는 쉽지 않다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 잡았죠.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순신이 없었다면 한국 자체가 사라졌을 수도 있었나요?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조선이 무너지고 일본의 영향권에 들어갔다면 이후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명나라가 일찍 무너졌다면 청나라의 등장 시기도 달라졌을 것이고 동아시아 국제 질서 전체가 재편됐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순신의 승리는 단순히 전쟁을 끝낸 게 아니었어요. 역사의 방향을 유지한 겁니다. 일본이 교과서에 이순신을 넣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적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를 바꾼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패배를 기억하고 그 패배에서 배우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교훈으로 삼은 겁니다.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선택이 수백 년을 바꾼 거네요. 맞습니다. 그는 함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야망을 꺾었어요. 그는 나라를 구한 게 아니라 제국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의 승리는 200년을 만들었고 동아시아 질서를 지켰으며 역사의 방향을 유지했죠. 일본이 그토록 연구하고 세계가 인정한 이 인물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1912년 일본 해군기술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북선에 대한 공학적 분석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거북선을 전설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설계도처럼 해부했어요. 장갑 구조를 분석했고 내부 공간 분리 시스템을 연구했으며 화약고 안전 설계를 평가했고 환기 시스템까지 계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패배를 기술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였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일본은 거북선을 복제하려고 했나요? 복제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원리를 이해하려 했어요. 왜 상부 폐쇄 구조가 등선 전술을 무력화시켰는지, 왜 철판 보강이 화공에 효과적이었는지, 어떻게 내부에서 포를 운용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1920년대에는 일본 해군 대학에서 명량해전의 조류를 수학적으로 분석했어요. 6시간마다 반전되는 조류 패턴을 계산했고 울돌목수로 폭을 측정했으며 선박 회전 반경의 한계를 파악했고 동시 전개 가능한 함선수를 산출했습니다. 전술이 아니라 과학으로 접근한 겁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연구했나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 참모본부는 이순신의 전략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순신은 현대전의 3요소를 이미 결합했다.
기동, 화력, 정보였습니다. 기동은 공간 통제로 나타났고 화력은 교차 화망으로 구현됐으며 정보는 체계적인 첩보망으로 완성됐죠. 이건 19세기 군사 이론이 정립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비교가 있었어요.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은 1832년에 출간됐고 마한의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은 1890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1592년에 이미 그 이론들을 전장에서 구현하고 있었어요. 200년에서 300년을 앞선 겁니다.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론보다 실전이 먼저였네요. 맞습니다. 이순신은 전쟁을 지휘했던 장군이었지만 그의 전술 속에는 후대 이론가들이 정리할 원칙들이 이미 들어있었어요. 여기서 일본 내부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히데요시를 영웅화했고 자국의 우월성을 강조했으며 임진왜란을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완전히 달랐어요. 극비 보고서에 이순신 전술 분석이 있었고 해군 교육 과정에 그의 전략이 포함됐으며 사관학교 교재로 활용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부정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철저히 연구한 겁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모순 아닌가요? 가능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일본은 체면과 실용주의를 분리했어요. 대중에게는 자존심을 지키면서 군부 내부에서는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이게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한 이유 중 하나였죠. 패배를 감정으로 소비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러일 전쟁으로 연결됩니다. 1905년 스시마 해전에서 일본 해군은 러시아 발틱 함대를 격파했어요. 포격 중심 전술이었고 함대 중앙 통제였으며 기동과 화력의 결합이었습니다.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순신 덕분에 승리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일본 해군 교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임진왜란의 교훈이 참고 사례로 활용됐다는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결국 일본은 이순신을 어떻게 본 건가요? 적인가요? 스승인가요? 둘 다였습니다. 적이었지만 배워야 할 대상이었고 증오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감추고 싶었지만 연구해야 했어요. 이순신을 높이는 건 히데요시의 패배를 설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진 게 아니다. 상대가 비정상적으로 강했다. 도고 헤이아치로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나를 넬슨에 비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순신에 비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 이건 겸손이 아니었어요. 계산된 인정이었습니다. 일본 해군 최고의 영웅이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이순신을 더 높은 곳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일본의 패배가 설명 가능해졌죠. 다른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국 적을 인정하는 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네요. 정확합니다. 일본이 그를 신이라 부른 이유는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패배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패배를 숨기려면 침묵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연구했어요. 연구했다는 건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적장이 교과서에 실리는 순간 그는 전설이 아니라 변수가 됩니다. 역사를 바꾼 변수 말이죠. 그리고 적이 인정한 영웅은 이미 한 나라의 영웅을 넘어섭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순신은 결국 무엇이었나요? 전술가? 전략가? 리더? 모두였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과학자처럼 계산했고 심리학자처럼 인간을 이해했으며 전략가처럼 전체를 보았습니다. 거북선은 공학이었고 하객진은 수학이었으며 명량은 물리학이었어요. 병사들에 대한 배려는 심리학이었고 적에 대한 분석은 전략학이었으며 전쟁 전체에 대한 통찰은 철학이었습니다. 일본이 그를 연구한 건 단순히 전술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한 인간이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순신을 지우지 못했고 감출 수 없었으며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한 나라를 넘어 세계로 퍼져나갔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 더 강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 영웅은 보통 권력을 잡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의 독재관이 됐고 나폴레옹은 황제가 됐으며 워싱턴은 대통령이 됐죠.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건 역사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달랐어요. 권력을 잡지 않았습니다. 아니, 잡을 수 없었죠.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전사했으니까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만약 이순신이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조선 조정은 그를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은 그를 영웅으로 여겼고 병사들은 그를 따랐으며 명나라조차 그를 인정했습니다. 만약 그가 살았다면 정치적으로 위협이 됐을 겁니다. 또 다른 모함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파직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는 죽었습니다. 승리의 순간에 말이에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은 영웅, 명예를 구하지 않은 지휘관, 끝까지 책임을 다한 인간으로 기억되게 한 겁니다. 다른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그의 죽음이 오히려 그를 전설로 만든 건가요? 전설이 아니라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광화문에 그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닌 사람의 동상이 국가의 중심에 서 있어요. 한국 해군의 상징은 거북선입니다. 해군 장교들의 단추에는 거북선 문양이 새겨져 있고 군함 이름에는 그의 호인 충무공이 들어가죠. 이건 단순한 기념이 아닙니다. 국가 정체성의 일부가 된 겁니다. 세계 해군 문화 속에서도 그는 특별합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그의 전술을 가르치고 영국 해군사 연구에서 그를 다루며 일본 해군은 여전히 그를 분석하죠. 이건 한 나라의 영웅을 넘어선 겁니다. 보편적인 리더십의 모델이 된 거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현대에도 이순신의 리더십이 적용될 수 있나요?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의 조직 재건,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혁신, 내부 반대 속에서의 신념 유지, 이 모든 게 현대 경영학과 리더십 연구의 주제예요. 이순신은 자원이 풍부해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의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겼어요. 이건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의 문제였죠.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순신도 인간이잖아요. 완벽했을까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으며 회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앞에 섰고 불안 속에서도 결정을 내렸으며 회의 속에서도 책임을 다했어요. 이게 진짜 용기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하는 것 말이죠.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그를 기억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약점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으며 고통도 느꼈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군사적 승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의 승리는 다른 차원이었어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승리였고 전장의 구조를 재설계한 승리였으며 동아시아 질서를 유지한 승리였습니다. 그는 제국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국의 팽창을 멈췄어요. 그는 왕좌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왕조를 지켰죠. 그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무를 완수했어요. 그래서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한국에서는 수호자로, 일본에서는 교훈으로, 세계에서는 리더십의 원형으로 말이죠. 마지막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순신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한 가지만 고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굳이 하나를 말하자면 이겁니다. 상황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순신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12척으로 수백 척을 막았고 무지원 상태에서 전쟁을 역전시켰으며 버림받고도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는 조건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게 이순신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 혼자서도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끝까지 서 있는 것에 힘을 말이죠. 그의 승리는 400년을 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한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수많은 전투를 이겼지만 우리에게 남긴 것은 전술이 아니라 정신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태도, 배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중심. 적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든 것은 화력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지는 리더의 품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승리의 기록을 넘어 한 나라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는 그 정신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